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케팅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와이더 플래닛 대표 구교식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꿈꿨던 나의 모습은 고스란히 현재에 반영됩니다. 뚜렷한 목적과 당신의 노력이 만난다면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꾸고 도전하고 실행하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아니 김서방, 자네 설마 공인중개사 시험 또 치나? 장모님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아이고 난 몰라. 이젠 더 뒷바라지 못하네. 무크랜드와 함께라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고요. 수석 합격생만 3번이나 배출한 최고의 기본서에 9단계 커리큘럼까지, 게다가 결제 없이 강의 전체를 무료 수강할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이제 한 거야? 거기가 어디라고? 공인중개사 전광자 무료 무크랜드. 장모님도 무크 하실래요?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나 블로그에서 봤는데 캔컵이라고 알아? 당연하지. 캔이 통째로 들어간다는 그 텀블러? 응. 아 이거 완전 나한테 딱인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하는데? 10,000원 할인에 구매하면 추가로 적립금 10,000원을 또 준대. 10,000원 할인에 적립금 10,000원? 나 지금 당장 사야겠어. 적립금 받으면 나도 사주면 안 돼? 응, 안 돼. 나 2개 살 거야. 네이버에 BRGCUP, 빅컵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에서 12월 한 달 동안 할인된 가격에 캔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킵앤조이 빅컵.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앗 80회 문명,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와 신화 그리고 고대 문명에도 관심이 많은 남자 깡쌤이 인사드립니다. 뭘 멘트를 갖고 왔어? 또박또박 읽고 있어요. 자기도 어색한 거지. 민방위 훈련 갔다 오셨다면서요? 오늘 방송에 맞춰서 네. 예, 좀 바꿔봤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푹 자다가 왔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과학과 종교와 모든 세상의 덕스러운 것들에 관심이 많은 덕실입니다. 요즘 점점 귀여워지고 계세요. 저 무슨 사진 보다가 카페에서 네. 독실님 그 뭐예요? 분홍. 분홍 머리띠? 요즘 취향이 달라지셨나요? 제가 카페 한꺼번에 확인하느라고. 카페 확인하시는군요. 카페 사진 중에 독실이가 머리에 분홍색 머리띠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전에 최 대장님이랑 치아 때문에. 네,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네, 동물, 짐승 거를 이제 이빨이라고 한다. 그래요? 네, 사람의 경우에는 치아라고 한다고. 두 분이 치과도 같이 다니시나요? 사이가 브로맨스야, 장난이야. 아시는 분이라서. 브로맨스? 네. 서로 이빨을 봐주고 그러나요, 그럼? 그렇진 않습니다. 입 벌려봐.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이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엄청 미인이시던데. 원조 선생님 너무 미인이셔.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사진이 뭐가 올라왔냐면은 그 분홍색 머리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독실이가 나왔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다고 보시는데 실제로 하고 다닙니다. 정말요? 모르셔서 그렇지 실제로 머리띠를 분홍색 하고 다니요. 아까 뺐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빨 썩으셨어요? 치아라고. 치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학습 능력이 저하돼 있어요. 썩은 게 아니라 이게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요즘에 그 임플란트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지? 이빨 갈아주는 거 뭐라 그래요?
이빨 갈기. 이빨 갈기? 스케일링. 스케일링. 그게 무슨 이빨 가는 거예요? 이빨 가는 거 아니에요? 스케일링? 치석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치석만 제거하는 거죠. 치석이 이빨이지 뭐. 근데 어쨌든 뭐라고 아니야. 한 거냐? 몰라. 근데 그게 요즘 의료보험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네. 몇 년 전부터. 그래요? 네네. 무서운데 치아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이빨 괜찮아졌습니까? 치아라고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지금 낫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이빨이 안 아프신가요? 근데 치과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치료하는 치과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미용 관련된 치과들은 많은데 과잉 진료 좀 심해서 아는 분 통해 가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설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치료를 할 때 2가지 3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잉 진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단은 필요한 대로 이제 때운다든가 이렇게 가볍게 했다가 또다시 분명히 필경 썩게 될 경우에 2중 3중으로 이제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김에 한 방에 왜 우리 노트북을 산다든가 할 때도 처음에 난 넷북이면 충분할 거야라고 넷북을 샀다가 조금 지나서 1년 뒤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울트라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 다시 뭐 맥북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보다는 한 방에 제대로 가는 게 낫다 하는 것처럼 문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주어지는가 아니면 설명 없이 그냥 이거 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좋은 치과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료 받는 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계속 해주셨구나. 좀 이렇게 말이 많다 느낄 정도로 그냥 우리는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싶은데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마치 아말감으로 떼우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금으로 막 다 떼어놨어. 몇백만 원 나와. 전체 금리.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지대너비아 카페 회원분들 뭐 싸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요? 네, 카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네 소개하라고. 딱 계속 딴 얘기하지 말고 소개 좀 하라고. 치과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 김도인입니다. 동양철학과 명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빨이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치아라고 한마디 하셔야죠. 치아가 많이 썩어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에 땀 차신다고 또 신발을 갈아시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오자마자 주섬주섬 신발을 벗으시고. 발이 되게 하얘요. 지금 안 보이시죠? 저는 잘 보이는데 털도 발이... 조금 있고. 예. 보기 좋습니다. 네네. 그래요. 우리 이제 곧 공개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하는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 마감됐어요. 아마 오늘이 마감하는 날일 거야. 신청자가 오늘까지밖에 신청 못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미달이라고 100% 전원 당첨. 그래서 좋겠는데 한 2,500건 정도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10대 1 정도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1월 달이나 뭐 2월 달에 해가지고 시간 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니네야 뭐 너희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1월이랑 2월이랑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방도 좀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안 돼 혹시나 또 안 되셨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 많이 많을 테니까 그때 같이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거예요. 월요일 12월 7일 월요일 날 개별적으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이 직접 연락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연락해서 네네 감사합니다. 지대너비아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다. 녹음해서. 어쨌든 그리고 오늘 2회에 걸쳐서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2주간 찾아뵙게 됐는데 이번에 준비한 거는 문명입니다. 문명. 많은 분들이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문명하셨습니다 할 때 그 문명.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문명에 대한 게임 얘기 막 했어. 문명 에피소드. 강 선생님이 취미 하실 때.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연락이 와가지고 문명 온라인에서 문명 온라인이 곧 게임인데 네.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 시드마이어의 그 문명이 아니고 문명 온라인인 거죠. 네 맞아요. 문명 온라인에서 저희가 문명 한다는 걸 또 어떻게 알고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문명은 2주 동안 에피소드를 뭐 근데 이제 꼭 게임과 연결된 건 아니고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거니까 문명에 대한 4대 문명 정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뭐 이거 하면 유료 아이템이라도 저희 뭐 하나씩 주시나요? 문명 온라인에서요? 네. 제가 그 실물로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죽창 하나 아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돌도끼 이런 거 제가 만들어가지고 거북선. 네, 게임이 보니까 그 원래 원작 문명은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MMORPG 형태로 새롭게 재해석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그 게임 방송 들어서 그런지 뭔지 알겠다. MMORPG.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취미편 강 선생님 하셨던 게임 편을 들어보시면 거기 문명이 나오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저희 뭐 유료 아이템 같은 거는 뭐 꼭 얻었으면 좋겠네. 내가 사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레이 계정 하나 안 주나? 어쨌든 오늘부터 4회에 걸쳐가지고 문명.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게 깡 선생께서 준비를 하셨죠. 개괄을 먼저 해주실 거예요. 전체 문명에 대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개괄해 주실 거고, 두 번째 독실이가 이집트 준비했죠. 네, 이집트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한 주 지나가지고 김도인이 세 번째 시간에 중국 문명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아즈텍을 합니다. 아즈텍 문명 해가지고 2회 4부를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상에는 어떤 외계인 문명을 다루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제가 미스테리 문명 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파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즈텍을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즈텍은 근데 고대 문명은 또 아니죠? 나는 고대 문명인 줄 알았어. 거의 중세 문명. 어쨌든 첫 번째 시간을 그래서 깡 선생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명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Civilization. 예, 그렇죠. Civilization. 게임을 많이 하면 알게 그렇습니다. 장난 아니야. 그래서 시간 없다면서 맨날 게임하고 있어요. Civilization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뒤에 5라고 붙어요. 그렇군요. 예, Civilization. 이게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인터넷 네티즌들의 명절.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하나 질렀습니다. 원래 문명 시리즈를 4만 했었는데 5는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었거든요. 일단 질러놨습니다. 대폭 세일하길래. 그렇군요. 네, 소장용으로. 예. 게임 같은 것도 다 할인해서 판매했었어요, 그때요? 예. 끝났어요, 이거요?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 단톡 미리 줘야지, 미리. 그걸 지금 끝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라틴어 시비스, 시빌리타스 이런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친숙해. 많이 들어본 거예요. 네네.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도시 혹은 도시에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래서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도시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문명을 정의를 하자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 혹은 인간 사회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을 만들어낸 결과물의 총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명을요? 네. 학자들의 이제 논의를 종합을 해보면 정신적, 육체적, 그렇죠. 생산물의 총체? 네.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으로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물질 문명으로는 최 사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생산수단,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어떤 생산물,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 조직이나 군사 조직 같은 것들, 기업 조직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신 문명이라 하면 제가 또 좋아하는 종교와 사상, 예술, 그리고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면 학문, 법률과 제도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문명과 야만 혹은 비문명 이런 거를 우리가 자주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명이라 하면 뭔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뭔가 더 우월한 것이고, 우리가 저거는 문명이 아니라 야만이야, 야만적이야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좀 더 열등한 가치 평가가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두 가지 단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면 문화 상대주의다 해가지고 문화마다 무슨 우열이 없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배웠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건 좀 더 우월한 것이고 어떤 건 좀 더 발전 단계에서 열등한 것이다. 그렇네. 예, 이런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우월하고 더 우등한 선진적인 문명의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이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지금 저희가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누는 거를 문명이랑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경제개발 순서가 된 거잖아요. 기준치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산업혁명이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들을 선진해서 먼저 선자 나아갈 진짜에서 먼저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저희가 후진국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산업혁명이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짜 문명도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기준이랑
문명화라는 거랑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을 빠르게 이뤄서 경제개발을 먼저 하기도 했지만 예전에 저희 에피소드에서 이거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선진국이 지금처럼 비약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시대가 기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은 약탈한 경제적인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문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문명이 발전된 선진국이라고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인문적인 가치가 발현된 게 문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문적인 가치는 당연히 인간이랑 다른 문화권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사상이 기반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돌이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문과 출신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문명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기술 그런 거가 아니라. 앞으로 몰아주지 마,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그 오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소위 말하는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존의 눈물 같은 다큐멘터리를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가면은 그 해맑게 그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옛날에 오래된 미래 이런 책도 보면은 네. 그 책 속에 나오는 부족이 뭐 아주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네. 살아왔던 부족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런 부족들이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야만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깡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문명화가 발달된 선진 문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폭력성이 없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세계사적으로 배우고 지금 발달한 선진국들, 경제발전 위주로 발달한 국가들은 폭력성 기반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고 세계사적으로도 문명 발전을 이루는 중심 축들은 어마어마한 폭력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네. 일단은 근데 이런 거네.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력이나 산업화 중심이 아니라 비폭력성, 네네, 인문정신, 정신적 가치. 그게 고도로 발달한 게 오히려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해. 인도로 가셔야겠군요. 네. 덕실이는. 얘기 듣다 보니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어떤 문화 상대주의에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좀 의문을 갖고 물어봤었던 부분이랑 좀 괴를 같이 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다른 행성이 있고 거의 독자적인 어떤 문명이 나타난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그 문화 그런 식으로 있다가 혹은 프로토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제 생산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때는 부족끼리 뭐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좀 야만적이라 싶을 정도로 윤리적인 게 보편 윤리랑 거리가 멀다가 점점 생산 양이 늘어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편 윤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식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말하자면 발전을 하느냐 윤리가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그냥 진행을 한 거냐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어떤 유럽이라든가 서구적인 문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을 그냥 고립된 상태로 놔뒀을 때 예를 들면 자원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들도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한되기 때문에 총균세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원이 부족하다든가 인적 자원이든 어떤 지하 자원이든 그게 부족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먼저 나타난 게 맞죠. 사실 서구 쪽에서 그러니까 사회 진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사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력적인 것들이 있었고 또 반드시 무역이 이렇게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폭력적인 무역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물질 문명에 있어서는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들고요. 후진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물질 문명의 발달이. 근데 예를 들면 고립된 어떤 아마존의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긴 고립되어 있어. 거기서는 철이 나질 않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전 윤리적인 걸 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공감이 갔는데 먼저 한 거고 나머진 걸 밟아가는 건데 이건 필연적인 거고 그렇다면 일단 말하자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한테 우리가 좀 약간 기술도 나눠주고 너희도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한테 나는 그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풍부한 지하 자원들을 우리한테 바쳐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폭력적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질 문명을 좋아하시는 독신님께서 저도 사실은 같은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의 저 또 앱등이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류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자꾸 사죠 제가. 아, 그렇군요. 문명 통장이 비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문명화 과정이 사실은 인간 자체가 타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철학자분들도 계시죠. 예, 장자크 루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고도화된 문명화 사회로 돌입하기 이전 자연 상태가 가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 도덕적인 완결성을 지니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다 타락했다. 이런 논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분이 산업혁명의 그 중심에 그 시기에 있었던 분이죠. 그때 막 5살, 6살짜리를 노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이긴 한데 어쨌든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면서 그 어떤 부르주아 계급이 활성화되던 시기를 목격했던 그런 철학적인 하죠. 어쨌든 이 질문은 저희가 이제 문명 시리즈를 계속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문명이라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맞느냐? 그렇구만. 예, 우리 사회가 정말 진보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들은 계속 던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어저께 밤늦게 오랜만에 문명 게임을 딱 켰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게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떤 방송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이 게임 속에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요소들을 굉장히 잘 구현해 놨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문명 발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미네랄. 예, 그렇죠. 가스입니다. 즉 자원. 오버로드. 어떻게 알았어? 정확히 알고 있네. 자원이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가 만약에 있었다면 훨씬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겠죠. 전 국민이. 카타르 보니까 좀 부럽긴 하더라고. 그렇죠. 자원이 풍부하면 세금도 안 걷고 세금을 안 걷어. 깜짝 놀랐는데. 국민차가 마이바흐 막 이런. 그렇군요. 플러스 알파로 또 지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로 갈수록 지형이 어느 조건이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작물이나 동식물 이런 게 다 달라지고 또 어떤 지형은 좀 수비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지형들이 있거든요. 배산임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실 이제 역시 인물들이죠. 사람들. 어떤 문화권에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아니면 전문가 그룹, 뭐 종교인이든 학문하는 사람이든 예술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항상 문명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사회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 전제군주가 한꺼번에 다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대표제들을 뽑아서 공화정 형태나 뭐 민주주의 형태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문명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게임 얘기하시는 거죠? 게임하면서 그걸 접했다는 거야? 이걸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게임에서? 쫀다. 그래서 뭐 노예제도로 갈 것이냐, 농노제도로 갈 것이냐, 뭐 인도 같이 뭐 카스트 제도로 갈 것이냐, 뭐 경제적으로도 중상주의냐, 자유주의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단점들이 발현이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 정말 중요한 것이 역시 기술과 어떤 사상입니다. 농업, 어업, 뭐 사냥 기술, 광업, 뭐 바퀴 제작술 뭐 이런 것들이 야, 중요하더라. 바퀴는 중요하더라고. 그 게임 생각이 확 나서. 그래 게임이 그러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뭐 토기가 개발되고 토기 뭐 목축 기술 거기다가 뭐 그만해. 지금 게임의 테크트리를 지금 그걸 쫙 분석을 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그래서? 예. 이런 요소들이 근데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 나 게임 모르는데 맞는 얘기 같은데. 예. 그렇죠. 아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를 또 바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문명 발전 어떤 요소들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저는 오늘 그 문명이 어떻게 태초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아주 초기의 역사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아주 초기 역사. 특히 우리가 수메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주선은 들었는데 사실 또 디테일하게는 잘 이렇게 정보가 많이 안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메르. 예,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명이 최초로 발생하는 그 시대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갑니다. 신석기 시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신석기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국사 때만 배웠죠. 국사 때 배우지 않나요? 신석기 혁명. 몰라. 그 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었어요? 예. 농업혁명? 그렇죠. 농업혁명. 뭐 그 전까지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원숭이처럼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정말요? 꼬리도 있고. 꼬리 지금도 있지 않나요? 예. 꼬리 뼈는 있죠. 근데 나 그거 좀 허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나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물에 가까웠을 것이냐. 나는 오늘날 우리랑 되게 유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지 보통 다 맥북을 쓰면 기본적으로 그 식량을 얻는 방법이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물소떼가 어디로 간다 그럼 쫓아가야 되고 이쪽 곡식이 다 메말라서 없어져 버렸다 그럼 또 딴 동네로 가야 되고 그렇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어떤 유목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 노마디즘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혁명이 바로 독시님께서 얘기했던 농업혁명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과 가축을 기르는 기술. 즉 농업과 목축 기술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기원전 한 1000년경에서 9000년경, 8000년경 이게 그 증거들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 농사 같은 흔적이 나타나는 곳은 학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기 뭐 중국 쪽에서 먼저 더 연대로 따지면 중국이 먼저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흔적들이 한 10,000년경 근처로 해서 누군가가 땅에 떨어진 곡식의 씨앗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작물이 자란다는 걸 발견을 했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을 겁니다. 마치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공감이 갑니다. 이것저것 심어보고 어떻게 자라나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왜? 재미있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야생에 살고 있는 양이나 염소, 돼지 이거랑 친해진 거야. 개. 그렇죠. 그래서 돼지랑 말도 하고 돼지랑 같이 우정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얘를 잘 키워서 나중에 내가 잡아먹어도 되겠네. 그렇구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돼지를요? 그렇죠. 돼지는 그게 좀 쉽지 않긴 하거든요. 돼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이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돼지고기보다는 이제 소나 양 같은 애들은 풀 뜯어먹으니까 사람이랑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돼지는 그러니까 먹는 거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랑. 그렇구나. 돼지는 나중에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간에. 네. 예.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쓸데없이 땅 파지 말고 돼지랑 그만 놀고 나가서 산딸기라도 좀 따와라. 갈궜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관찰하고 실험하고 돼지랑 놀던 이 누군가가 쌓아왔던 지식이 인류한테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론입니다. 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자는 덕후다. 그렇지. 덕스러운 분들이죠. 덕스러운 분들이다. 그렇구나.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현대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집단이 한 100명 정도가 혹은 어느 한 대학교에 있는 한 학년 전체 한 3,000명, 4,000명 정도를 그대로 신석기 시대로 만약에 워프해서 간다고 하면 생존할 수 있고 농사가 이뤄지겠는가? 못할 거거든요. 말이 쉽지 농사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그러니까 바라하는 것 자체도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직적으로 이 지식들이 축적되고 누적돼서 실질적으로 싹을 틔우고 뭔가 좀 밭으로 시작했겠죠. 논보다는. 그러니까 밭농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거고 그 작물 자체도 당시에 그 옥수수 같은 것들이 우리 손가락만 했어요. 손가락 하나만 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품종 개량을 하고 그렇죠. 이러면 점점 커지게 되고 맛있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시에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건가? 지금 사냥을 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채집이나 할 것이지 뭐 저걸 하고 있냐? 해봤자 먹을 거 안 나온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그 집단 안에서.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농업혁명이 있고 나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농업혁명 그러니까 급격하게 사람들이 빨리 농사를 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엄청나게 느리죠. 예. 수천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산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옆 동네에서 와서 봤는데 저거 했더니 생산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저거 하느니 그냥 비슷비슷한 거야. 가서 그냥 잡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이럴 수 있어요.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덕후들의 어떤 활약 덕분에 본격적으로 인류는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기술을 축적시키면서 뻥 하고 터뜨리게 되는데요. 이 흔적이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나타나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현재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있는 고대 도시 예리코 유적지라고 합니다. 여기 기원전 한 8,000에서 9,00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지역을 파보면 한 3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300명? 네. 그리고 항상 이 신석기 유적지의 특징은 물가에 있습니다. 물 끌어오고 이런 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 있고요. 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흙으로 집을 짓고 무화과나 밀, 보리 같은 걸 재배한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양을 길들이는 그런 흔적들도 나타나는데 원래 양이 되게 싸나운 거 아시죠? 예. 성질 더럽대요, 원래. 양이? 야생 양은 예, 무섭대요. 맞아요. 그래. 양은 성질. 근데 그 성질 들어온 양 중에 친해진 양이 하나 있는 거야. 한 마리. 얘는 착해. 그래서 걔랑 친해진 다음에 또 순한 양을 골라서 걔네 둘이 키우면서 새끼를 낳고 새끼 중에 또 성질 들어온 놈은 버리고 먹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또 착한 놈은 또 계속 키워 새끼를 낳고 아마 이러면서 계속 이런 품종 개량 같은 것도 일어났던 거죠. 예리코라고 하셨죠? 네. 그게 그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거죠. 다시 여리고성. 정말? 이게 다 겹칩니다. 네. 성경 텍스트에 나오는 도시들 이름과. 물론 이 밖에도 중국의 황하강 유역, 양자강 유역,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농업혁명의 흔적이 광범위하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왜 혁명이라고 하냐면 인류한테 엄청난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정착 생활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부동산 투자가 이때부터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농업과 목축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인구를 불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산력의 토대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함께 모여 사는 부족 집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20명 단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했다면 막 수백 명 단위가 뭉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서 부족 안에 이제 처음으로 시족이라는 개념도 등장해요. 아직까지는 시족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패밀리 네임, 그러니까 성씨가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네. 거기서 정착에 살다 보면 그래서 롤들이 정해지고. 그렇죠. 같은 시족끼리는 그리고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근친상간의 금기도 이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고요. 다른 시족으로 가서 잡아와서 혼인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남는 곡식이 생기는 거야. 이때 토기가 막 발견이 되는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국사 시간에 배운 세련미 넘치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곡식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드디어 최 사장이 좋아하는 사유재산 제도가 사유재산이 그렇구만. 저도 좋아합니다만. 예. 그래서 땅이나 작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드디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약탈 전쟁이라든가 사회 계급의 구분 이런 게 이때 처음 형태를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명 게임 할 때도 이런 어떤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어야지 도시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신석기 혁명만 가지고는 사실 문명 탄생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농업혁명이 일어난 게 한 기원전 9,000년 전부터 한 6,000년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문명 발전이라고 할 만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원전 한 6,000년 전부터 3,000년 정도까지 일어난 도시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시빌리제이션이 이제 그 원래 뜻이 도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가 사실은 인류의 문명화 과정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도시혁명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인구가 특정 지역 안에 무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300명 정도 모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촌락 단위입니다. 읍 단위, 면 단위
한 수백 명 단위가 모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인류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단위가 몰려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제 도시혁명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제2의 혁명인 도시혁명은 자급자족적인 농촌을 인구가 조밀한 도시로 바꾸었고 제조업을 탄생시켰으며 조직화된 국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혁명이 약 3,000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술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첫째, 가축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 있죠. 말을 탄다거나 소한테 달구지를 끌게 한다거나 그렇지. 이것도 사실 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내가 일을 안 하고 남을 부려서 일을 시키는. 그래서 이걸 충력이라고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충력. 예, 충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루소 말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죠. 농업 기술도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제 관계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수로를 파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뚝을 쌓고 물을 저장해갖고 물을 끌어오는 어떤 관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농업 기술이 아주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플러스 아주 중요한 바퀴도 나타나고 있대. 그리고 이제 돛담배 있죠. 범선. 저는 항상 이 돛담배 보면서 궁금한 거야. 이게 바람은 분명히 반대쪽에서 바람이 오는데 배는 앞으로 나가잖아요. 아니 그건 노로 가는 거고. 초반에는 돛담배가 아니라 이제 노였죠. 초반에는 노였잖아요. 근데 이게 돛을 달기 시작하면서 그걸 어떻게 잘 돌리면은 지그재그로 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게 가능해요. 전진이 가능해요. 앞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약간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갔다가 그렇죠. 다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갔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네. 바람이 없는 게 문제지.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에서 바람이 오면 돛을 접고 노로 가다가 뒤에서 바람이 오면 노를 돛대를 펴가지고 앞으로 가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이브리드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인력과 풍력을 그게 어려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노를 젓는다는 건 한두 명이 저으면 안 되고 배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러 명의 이제 일종의 노예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먹여야 돼요. 그 사람들을.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그러면 실제로 맞바람이 와도 돈만을 갖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정면으로 못 가고 충격적이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그재그로 갈 수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다. 입사각과 반사각을 잘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30대 중반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 대항해 시대 게임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거기 그런 게 나와? 비스듬히 가능해요. 예. 대항해 시대 게임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럼요. 장난해 지금? 무슨 말이야? 삼국지와 쌍벽을 이루던.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왔던 거잖아. 좀 몰랐는데요? 알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책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책 제목이고 그냥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그래요. 아주 어릴 때 우리 나왔어요. 삼국지 2, 3, 4 나오던 그 시절에. 너무 몰랐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너무 당연해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적인 걸 생각해 보면은 되게 천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예, 돛담배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속을 다루는 기술들. 제일 다루기 쉬운 게 이제 구리니까 구리부터 시작해서 구리에 뭐 합금을 만들어서 막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주석을 섞으면은 좀 더 단단한 청동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뭐 금이나 금부터 시작했겠죠. 그렇죠. 금은 그대로 막 나오니까. 그래요? 구리는 그대로 안 나와? 그럼요. 구리 광산을 캐갖고 이제 그 재련을 해야 되고 금은 그냥 금이 막 있으니까 여기저기 섞여. 그러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금이다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금 채취도 그런 식으로 해요. 왜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졸졸졸 시냇물 같은데 사람들 맞아. 흑인 노예분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바구니 같은 거를 이렇게 채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 흔들하죠. 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금광에 가면 눈에 딱 띄잖아. 금은 땅 파다가 보면 반짝반짝하니까 바로바로 나오죠. 근데 구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리 광산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그 벽돌 개념. 예, 이것도 벽돌이 있으니까 이제 건물을 막 자유자재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 그렇죠? 거기에 뭐 문자, 숫자, 도량형, 수학, 천문학, 태양력 이게 BC 6000에서 한 3000년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천천히 개발을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기술들이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해지면서 결국에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들이 형성되고 여기에 그냥 뭐 부족 한 두세 개가 연합한 정도가 아니라 막 수백 부족이 연합을 해서
수만 명이 막 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시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게 되죠. 왕에서부터 종교 전문가,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식량 생산은 자기들이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농부들은 따로 있고 땅이 없으니까. 땅은 없습니다. 땅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 주민들은 식량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밖에 있고 밖에서 나온 원료를 가공하죠. 자기들은. 빵집을 한다거나. 성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성벽도 두르고. 그리고 이 직업이 나중에 가면 점점 사회 계급으로까지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도시혁명이 처음 일어난 곳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시끄럽죠, 지금 자꾸. 그렇구나. 예, 중동 지역, 서아시아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름을 아주 멋있게 붙여놨어요.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게 들어봤어. 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그냥 외웠던 느낌이 나요. 멋있죠. 비옥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정말 비옥했대요. 지금 중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막. 그렇죠. 황량하죠. 석유 이런 거잖아요. 오아시스 몇 개 있고 낙타 풀 뜯고 있고 이런 거. 그때는 안 그랬나? 근데 그때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에 강우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한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났고 수풀이 다 우거져 있었고 강물이 범람하고 나면 그 지역 인근이 다 완전히 옥토가 되는 거지. 지금은 왜 이렇게 됐어요? 기후가 변한 거예요. 기후 자체 변한 거죠. 예. 예전에는 지축 이동설 이런 거예요? 그냥 평균 온도도 달라지게 되고 그냥 그거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따가 하겠지만 이집트도 완전 비옥했었었고.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좀 사막이 아니라? 그럼요. 예. 충격적인. 초원지대였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괜히 비옥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이. 지금 같은 상황이면 거기서 어떻게 문명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30대 중반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사막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지. 최 선생님 지금 되게 바보 같아요. 그래요?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오늘 노랑 옷 입고 오셨잖아요. 동네 바보 같아. 추리닝과인데.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좀 초승달 문명 모양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예. 거기죠. 네. 지형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세계 지도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중국의 약간 남서쪽에 보면 인도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상당히 남서쪽. 꽤 남서쪽입니다만 인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도 바로 왼쪽에 가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네. 그 바로 왼쪽에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터키?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입니다. 이란. 예, 아이란 이렇게 부르죠. 이란. 그 왼쪽에 그 유명한 이라크가 있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왼쪽에 가면은 지중 해변가에 붙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지금 아주 유명하죠. 예루살렘? 레바논? 아니죠.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래서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로 이어지는 이 지역에 큰 강이 두 개가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가지가 쭉 흐르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약간 초승달 모양처럼 나온대요. 그 문명지가 발생했던 지역을 점으로 쫙 찍어보면 초승달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라고 강이 초승달 모양으로 흐르나 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문명지들을 딱 점으로 찍어보면 그 일대가 약간 초승달처럼 부메랑 모양이긴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이 지역을 부르는데 이게 그냥 그리스어예요. 메소가 비트윈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고, 예,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절 이후에 불렀다고 그래요. 그렇구만. 에덴 동산도 하지마 이 바보야. 그 근처에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4가지의 강이 흘러서 나가는데 그 강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이제 맞아요. 유프라테스. 그게 아니라는 걸 사부도 알게 될 겁니다. 아주택 있는 데가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최초의 도시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얘기. 물론 다른 데서 더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 있었겠지.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최초로 가축 다루신 분이 단군한 거예요. 구름 듯하셨죠. 이런 도시들에 대한 발굴이 20세기 초 혹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서양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이게 땅속 되게 깊숙이 파묻혀 있어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그걸 다 파내가지고 역사적 기록을 보고 이쯤인 것 같아 하고 파 내려가서 발굴을 한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상상해보면 사람들이 살던 도시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뭔가
이유가 없이 사람들이 떠났겠죠. 그 다음에 그게 땅속에 묻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땅속에 묻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안 봤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고고학이었던 거지. 과거의 사람들은 저게 거의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시대부터 있었던 그냥 폐허가 동네 뒤쪽에 있더라지 그게 누가 살았을까, 어떤 사람이 살았고 그게 언제 유적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보긴 봤을 거다라는 봤겠지. 거지. 계속적으로 봤는데 이제 옛날 동네 구시가지 땅값이 별로 아무도 안 살고 좀 범죄 좀 그렇죠. 흉흉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모여서 담배 피고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담배가 저쪽 없었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죠. 아, 그런가요? 어쨌든 신대륙에서. 그럼 인디안들이 와서 담배를 핀 걸로. 어쨌든 최초의 도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도시는 에리두라고 합니다. 에리두. 물론 사실 이것도 역사적인 논쟁이 있어요. 뭐 더 일찍 발견된 도시도 있다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건 너무 쬐끔해서 도시라고 하기 힘들다. 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있겠지, 왜 없겠어? 있을 겁니다. 발견을 못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그것도 이쪽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4,000년 전 흔적이 나오는 도시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에리두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기원전 3,400년 정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의 2,000년 가까이 잊혀졌다가 겨우 발굴이 됩니다. 3,400년? 예. 기원전 3,400 정도입니다. 예. 이거 뭐 문명 배틀로 가는 건가요? 황하에서는. 근데 이 에리두라는 도시는 수메르 사람들, 이게 이제 수메르인들의 도시인데요. 수메르 사람들한테도 전설 속의 도시예요. 그 정도야? 수메르 사람들이 전설로 느낄 정도야? 약간 하왕조 느낌이 나네요, 살짝.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 도시인데 이 에리두라는 도시도 신화 속에 나옵니다. 무슨 신화냐면 그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에리두는 태초에 어떤 원시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최초의 육지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 지역을 딱 보면은 분지 안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주변이 다 늪지래요. 예. 그러니까 신화 속의 어떤 묘사랑 비슷해. 자연 환경 자체도. 예. 그런 도시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어떤 문명이 발견돼도 계속 이게 에덴 동산이다라고 얘기하겠지. 최초에 뭐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근데 그 지역적인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가 발견됐는데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수메르 말로 에딘이 낙원이라는 뜻이래요. 그럴싸하다. 예, 뭔가 그럴싸한 게 있죠.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전설들이 유대인도 알고 있었고 네네. 거기다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좀 성경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진리입니다. 어쨌든 에리두라는 도시도 있고 사실 더 유명한 수메르 최고의 도시 국가는 우르크입니다. 우르라고도 나오죠. 네. 우르도 있고 네. 그래요? 우르도 있어요. 우르도 유명한 도시예요. 그 아브라임 그죠. 갈대아. 예. 어쨌든 우르크라는 도시가 사실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게 그 현재는 이라크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구약 성서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이 도시도. 창세기에는 에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군요. 네, 에렉이라고 그러고 기원전 3000년경에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약 1000년 가까이 전성기를 누렸던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게 면적 자체가 6평방킬로미터 정도였고요. 커다란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전성기 시절에 그 성벽 안에만 살았던 인구가 5만에서 8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그 기원전 500년경에 있었던 아테네 있죠. 아테네의 그 면적이 2.5 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건 6이었고 얘는 2.5.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했던 그 시기에 기원 전후에 한 예루살렘 크기가 한 1평방킬로미터 정도. 그리고 이 우르크의 주변에 농촌 지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위성 도시들이 있는 거죠. 분당, 일산, 위례 이런 신도시들이 쭉 있는데 이 농촌 지역이 약 12km 가까이 쭉 뻗어 있어서 주변 인구만 다 합쳐도 수십만 단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30만, 50만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예. 그래서 이 도시를 쫙 보면은 한가운데 이제 도심 지구가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예. 그게 복원된 사진 같은 게 굉장히 있는데 그 피라미드 같은 거죠. 예. 신전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왕실이라던가 막 행정기관들이 쫙 있고 그 바로 밖에 일반 시민들 거주 구역이 딱 있고
마지막엔 상업구역이 딱 있고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만들어진 모습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물론 이 지역에 정착한 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치열한 사투 끝에 만들어진 게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이 대부분 다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라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주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삼각주가 보통 이 흙이 많이 쌓여잖아요. 그렇죠. 퇴적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비옥한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또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완전 늪지대입니다. 예, 갈대가 막 자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나 이런 데 묘사로 나오는 어떤 혼돈의 상태, 물과 대지가 합쳐져 있는 그 카오스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랑 묘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과 흙이 구분되지 않았던 그 어두컴컴한 진흙을 갖다가 이 수메르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경작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로를 쫙 파가지고 늪지대에 있는 물을 뒤로 빼는 겁니다. 쭉 빼내고 그 뒤에 있는 경작지에 또 물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관계. 그렇죠.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늪지대 자체를 갖다가 이제 천천히 농사 가능한 경작지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또 강이 넘치면 안 되니까 강둑에 어마어마하게 큰 제방을 쌓습니다. 그래서 범람을 다 막고 수로를 또 만들어 가지고 경작지에 물을 들 수 있는 관계 시설을 만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겠죠. 그렇죠?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막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주 조직적인 집단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마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어느 정도 중앙 집권적인 전제군주가 등장하고 관료 시스템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과거에는 부족끼리 혹은 가족끼리만 뭉쳐 살았는데 이게 막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몰려서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그렇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공동체의 유대의식이나 일체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뭘까요? 어떤 공동체 일체감? 공동의 어떤 유대감. 법? 종교? 그렇죠. 종교죠. 1차적으로는. 물론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전문가, 즉 제사장들은 일종의 연예인 같은 존재예요. 오늘날 사회로 비유를 들자면 스포츠 스타입니다. 국민 영웅이고. 그래서 종교 전문가들이 행하는 종교 의례라든가 그들이 얘기하는 신화를 통해서 시민들 전체가 어떤 통일성 있는 유대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가 어떤 개인들의 어떤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 가끔 게시판에서 보시지 않았나요? 네. 예, 몇 번 저희 카페에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어떤 인류 공동체에게 제공하는 어떤 힐링 효과라든가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실용적인 목적에서. 예.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그걸 뭐 아편이라고 나쁘게 표현을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파워풀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아마 최초의 종교 조직화된 종교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식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요. 보리랑 밀이 잘 나요. 여기는 그냥 뿌리면 막 나봐. 그런데 문제는 목재라던가 석재, 광물, 금속 이런 게 부족합니다. 여기는. 초원지대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이 발달할까요? 당연히 교역을 해야죠. 그렇죠. 무역을 하고 상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수메르 문명 지역 도시 문명 그 발굴해서 출토된 거 보면 점토판에 최다 뭐 그 계산서야. 양 2마리. 그렇지. 뭐 그 공작석 20개. 금 몇십 개. 얘는 3개월 할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만. 예,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출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바퀴가 최초로 등장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한 3,500년 전부터 발달이 해가지고 아마 이게 그 다른 지역은 바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원전 한 2,500년 넘어와서거든요. 근데 이 지역만큼은 거의 1,000년 앞서서 바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라던가 이륜마차, 사륜마차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6기통, 8기통. 그렇죠.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그중에 천재적인 사람도 많을 거고 기술자도 많을 거고 일단 잉여가 있어야 뭔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게 몇만 명이 산다고 하셨었죠? 우르크만 해도 한 5만에서 8만? 그 5만이 먹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인구를 부양하려면 어마어마한 어떤 농업적인 생산량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남아서 판 거죠. 그치. 외부에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플러스 알파로 문자도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쐐기 문자라고 해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인류 최초로 이 수메르 사람들이 문자를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분화도 도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직접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직업군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수메르 지역에 나타나는 그 점토판들 해석해보면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진짜 현대사회랑 거의 비슷해. 현대사회 도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네. 어차피 별로 바뀐 게 없으니까. 똑같았겠지. 그 신전에서 일하는 인원만 약 1000명이었다고 그래요. 신전 먹여 살리는데, 그래서 빵 만드는 사람, 제빵공, 뭐 술 만드는 양조공, 뭐 옷 만드는 방직공, 거기에다가 노예, 뭐 관료 조직까지 다 합치면은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청와대 요리사랑이고 다 합치면 이제 그런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농부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아마 소장농이나 농노제 형태로 봉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 바깥에 살면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이발사, 보석상, MD, 의상 판매인, 진짜요? 의류업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정도는 다 있지 뭐. 예. 세탁소도 있습니다. 세탁소도 있고요. 예. 벽돌 만드는 사람, 뭐 정원사, 가수, 화가, 작가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도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복 전쟁의 요소예요. 이 수메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가 완전 오픈 개방형 지대입니다. 언덕이 없어. 어허. 예. 그래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비옥한 땅이. 예. 완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부족 간 도시 간의 정복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패하고 나면 노예로 전락을 하고, 그쵸.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전쟁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들, 지휘관이나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 내에서 한 자리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회 계급 어떤 분화도 이때 쭉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아까 독실님이 얘기했던 우르라는 도시, 이거 이제 구약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하죠, 그렇죠? 네. 예. 이 우르라는 도시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고, 이외에도 뭐 라가시라든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 수메르라는 문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류가 어떤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던 그 과정을 아주 압축해서 초기 형태로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메르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사실은 기원전 200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망해요. 어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이민족들이 여 지역을 탐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뭐 주로 셈족 계열의 민족들이 여기를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뭐 아커드 제국에 잠깐 들어서기도 하고, 그 유명한 함무라비 예, 왕도 기원전 한 2000년쯤에 이곳에 바빌로니아죠. 예, 이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수메르 제국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수메르 문명 발달 과정을 보면은 인류 문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드러나죠. 지형적인 요소, 자원도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살게 됩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사실 인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서 살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수메르인이 원래 그거 아닌가? 그 뭐지? 걔네가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그 수메르 뜻을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그게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래. 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아까 전에 뭐 셈족 그런 얘기했잖아요. 걔네들 진짜 야만인 거야. 근데 얘들은 위성하게 발전돼 있거든요.
중국에도 왔나? 근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저쪽 동쪽에서부터 왔고 우리에서부터 왔다. 한반도에서부터 갔다라는 분도 계시고. 검은 머리니까. 그냥 검은 머리라서.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럴듯한데요? 수메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들 굉장히 막 지금 이제 강 선생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 못했는데 또 천문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들이 준 선물이라고 했대. 자신들 것이 아니라 신들이 줬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외계인이 와서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네. 고대 문명하면 맨날 나온 얘기잖아, 그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하여튼 인류 역사상 모든 면에서 최초의 어떤 원초적인 형태를 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짱입니다. 인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사실 여기를 한번 파봐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근데 수메르가 너무 앞서 있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좀 비교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메르는 지금 현대랑 유사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애들은 너무 야만적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좀 독특한 문화였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은 보통 이제 싸움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화돼서 막 나타나는 놈들이 나와요. 예. 싸움에 특화된. 그래서 우리 그때 방송에 했었던 그 밀집 대형 전술 있지 않습니까? 아하. 팔랑크스. 네, 팔랑크스 진영 비슷한 것들이 이미 이때 뭐 기원전 2000년경쯤에 점토판에 묘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방패를 일렬로 딱 해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창을 내리고 있고 막 이럴 정도로 군사적인 어떤 기술들이 발전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 생각해보면 저쪽에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곳이 옆에 있어요. 그 변두리에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주기적으로 저기 가서 그냥 빼앗아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인구 부양력도 거기만 못하고 그 대도시만 못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식량 생산량이 많아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야 뭔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도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애들을 흡수했겠죠. 그럼 주변에 오히려 대도시가 나타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황하에서 이제 문명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이제 도인님이 해주실 텐데 독자적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러면 여기 이 수메르인들이 그쪽으로 이동한 건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독자적으로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네. 아까 뭐 최 사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죠. 외계인이 곳곳에 가서 그런 거지만. 그게 항상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이 문명이 네. 다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서로 충돌만 하는 거냐, 네. 아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전파되고 확산되는 거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농업혁명이 독자적으로 나타났고 도시가 나타나고 그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직업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벽을 쌓는 것도 일단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네네. 된다면 아까 처음에 강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문명의 진보로 볼 수 있는 것이 맞냐 아니면 어떤 하나의 방향성으로 봐야 되냐를 얘기할 때 어느 정도는 진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확산론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네. 그 최 사장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때가 너무 한 1000년 이상 앞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압도적이죠. 예, 나머지 지역들과 모든 면에서 1000년 이상 앞서 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여기저기로 뭐 소문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직접 이주해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쳐들어갔다 왔더니 야 대박이다. 우리도 한번 이거 따라해보자.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내가 그때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인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거의 뭐 2000k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거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 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엔 당연히 천문을 보고서 별을 보고서 방향을 알아내는 기술 같은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걸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좀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폴리네시안 문화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과연 갔을까?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막 그런 데를 가는 거죠. 배 타고. 그 생각해 보면 좀 뭔가 경이로운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고대 문명들을 이렇게 감상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이로움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종교와 신화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던 거고.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수메르 신화나 이런 걸 한번 그럼 뭐 얘기를 했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해도 한두 시간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메르 신화가 재밌지. 예, 아주 재밌는 성경과 유사점도 많고. 예, 성경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성경의 원형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 대홍수 뭐 이런 게 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화 특집할 때 한번 그러면 수메르. 예, 꼭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수메르 지역의 어떤 정신 세계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신화 한 구절만 제가 찾아왔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에서 침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살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세계관이 좀 지배를 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길가메시 서사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예.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마지막 부분에 길가메시라는 어떤 초인적인 영웅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뱀을 만나서 뱀한테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야, 너 고생 거 다 해봤지? 내가 한번 제대로 된 진리를 한번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하면서 하는 구절이에요. 자, 길가메시여, 그대는 그대가 찾는 것을 결코 찾을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길가메시는 계속 영생을 찾았거든.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을 인간의 숙명으로 안겨주고 영생의 삶을 거두었기 때문이요. 따라서 그대는 그대가 살아있는 시간을 즐겁고 충만하게 보내시오. 그대 손을 잡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오. 그대의 아내를 품에 안고 즐겁게 해주시오. 기껏해야 이런 것들만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초월적인 뭔가 영생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되게 현세적인 현대인들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럼 이제 영생을 찾아서 영생을 집중했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알아볼 차례일 것 같습니다. 잠깐 쉰 다음에 독실이가 준비한 이집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지요. 예.